우리는 중국과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LCD 공장 2020년에 접었고요. 삼성 SDI 배터리 팩 공장 2개 지난해 접었습니다. LG전자 2020년에 중국의 텐진, 쿤산, 선양 공장 사업장 3개 철수했어요. 아모레퍼시픽, 우리나라가 중국에 화장품 많이 판매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별 의미 없습니다. 에뛰드 중국 매장 다 접었고요. 헤라도 철수했어요. 그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2017년 사드 이후에 벌써 5년째예요. 그거 돌아오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기업은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 빠진 돈에 물을 부어서 어느 언젠가 물이 차올라겠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의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반중 정서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월요일은 우리 권순희 팀장과 함께 취재한 내용들 한번 3%의 똑똑이. 브리핑해보는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네요. 에이, 또 선제 공격하고 그래. 기다려봐. 네, 뭔가 변화가.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취재해 오셨습니까?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 되는 해예요. 그렇다면 네, 24일이 딱 30년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모레. 네.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방송국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특집 방송을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분위기는 안 좋겠네. 근데 중국 전문가가 섭외가 안 된대요. 아, 나오면 욕 먹어? 아,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중국 전문가들이 지금 사실 30주년 기념이라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네. 그동안의 성과를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반중 정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괜히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은 큰 비판을 받을 것 같다 싶어서 네. 전문가들 섭외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네. 사실 그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되게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국이 이 정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된 데 그 보탬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무역 환경 안에서 그 글로벌 제조 공장으로 경제를 굉장히 많이 키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는 중국과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거를 갈라서는 것이 너무 우리한테 큰 위험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그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야금 점점점 서서히 바뀝니다. 네. 근데 그 변화를 공개적이고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감정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공급망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해요. 대한상의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1992년에 수교한 이후에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했던 규모가 18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2000년 기준. 2000년 기준. 예, 그러면 대충 한 20조 조금 넘는 규모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0.7% 정도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아까 185억 달러 말씀드렸는데 1629억 달러, 거의 9배 가까이 늘었고요. 수출 비중도 한 25%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은 중국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미국 수출보다 중국 수출이 더 많아진 거는 2003년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서 지금은 중국 수출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예. 수입 규모도 2000년 기준으로 한 8% 정도였는데 지금 22.5%. 중국산 수입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큰 산업들을 보면은 정밀기기, 정밀화학,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 전체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들을 말씀드린 건데 2000년 기준으로 보면은 목재,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중국에 신발을 수출해요? 예. 언제요? 2000년 2000년에?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산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 중국은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아니, 그 되고. 2000년대 중국은 신발도 못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팔던 품목들이 네. 정밀기기, 정밀화학. 여기서 정밀기기가 뭘까요? 정밀기기. 반도체 장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2000년대는 중국이 한국한테 바랬던 거는 신발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정밀기기, 정밀화학. 뭐 그렇겠죠. 정밀화학이라 그러면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들 이게 정밀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에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정밀기기나 정밀화학을 중국이 육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중국에다 뭘 팔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중국이 제조 역량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한국에 요구하게 됐고 어지간히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중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중국의 산업군들이 올라왔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로부터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20년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러겠죠. 네, 반도체는 2000년에는 중국 수출 비중이 3% 정도였는데 지금은 39.7%로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신발 수출하던 데가 반도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노트북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뭔가 첨단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품목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세라믹,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중국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좀 고부가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거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신발 파는 것보다는 정밀기기나 반도체, 정밀화학 제품을 파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진이 좋아요. 마진도 뭐 좋겠죠. 고부가 가치니까. 네. 반대로 보면은 거기서 고부가 가치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이상 한국에다가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너무나 자명한 미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밀기기나 뭐 이런 거 했던 거를 내재화를 하게 됐을 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느냐?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완성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을 팔든가 자동차를 팔건가 노트북을 팔건가 근데 해야 안 되는 팔리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미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은 중간재들에 대한 내재화를 점점 더 고도화시킬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품목은 중국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완성품밖에 없는데 완성품을 진짜 우리나라가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느냐. 근데 나는 한 가지 난 진짜 그 뭐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렇게 좋아하던 삼성 갤럭시를 예, 어느 날 사과치네? 갑자기 제로가 되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삼성 TV를 물론 이제 가격 부분이 있긴 있지. 어느 날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어느 날 제로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소비자의 니즈인지 예. 아니면 정부의 힘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낸 시간이 최근에 한 4, 5년 돼요. 4, 5년 동안 그 문제를 우리가 봉착을 해서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나 되다가 그러니까. 지금 1%도 안 됩니다. 네, 없죠 뭐 거의. 예,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국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1%에 달하던 게 네. 지금 1%가 안 돼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죠. 우리가 프리미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것에 어떤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성비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진짜 1%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예 밖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니즈인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지인가 이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네. 이게 20%에서 15%, 10% 될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해서 뭔가 제품을 좀 잘 만들어서 소비자 캠페인을 잘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될 건데 20%가 통째로 사라진 시장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껏 계속 해왔는데 샌드위치 신세가 됐을 거에는 우리가 해결책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밑으로 가성비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브랜드력을 높이면 여기서 이 시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거니
라는 기대로 그동안 투자를 했었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거기에 정상적인 대응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시장에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의 고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은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요즘에 그 대중교육 수지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대중무역 수지를 악화시킨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좀 토막별로 이렇게 보니까 품목별로 보니까 기타 정밀화학 원료 수입액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기타 정밀화학 원료가 뭐냐? 2차 전지 배터리 원료예요. 그리고 기타 축전지 수입도 2배나 늘었습니다. 기타 축전지도 배터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거기다 많이 팔고 있었던 그런 품목들이 점점 중국은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공급망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전에 반도체 장비 소재를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다 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중간재를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시장이 됐어요. 이런 그 시대적 변화를 좀 보셔야 되고 오히려 통신 부품, 통신기기 부품 수출 같은 경우는 9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타 컴퓨터 부품 수출은 80% 감소했어요. 이 부분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 소비가 줄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경기 변동의 문제냐? 아니 그거야 뭐 사실은 경기 좋아지면 좋아질 거나 기대가 있으니까 버티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무역 수지를 그냥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 네. 올해 상반기에 143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 수입은 7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 수출을 우리나라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뭐 이게 그 대표적인 품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품목들의 미래를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게 LCD죠. LCD 디스플레이가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난 6월에 LCD 사업 접었습니다. 그 왜 접었는지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중국이랑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매출의 60% 이상이 LCD에서 나와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OLED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60%가 LCD예요. 주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LCD 사업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한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답이 된다는 건데 이런 LCD 같은 사업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중국이랑 겹치는? 예. 휴대용 컴퓨터만 보더라도 대중 수출 규모가 400만 달러, 수입액은 20억 달러도 안 돼요. 컴퓨터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좀 하면서 400만 달러. 400억 달러? 400만? 예, 제가 숫자 잘못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휴대용 컴퓨터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휴대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겠다는 생각을 거의 아예 안 접었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반중 정서도 아니고 사드 배치 문제도 아니고 지정학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산업의 생태계가 바뀐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지정학적이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외교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줄을 잘 서서 뭐 미국에 줄을 설 거냐 중국에 잘 설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내일부터 중국이랑 하지 맙시다. 중국이랑 한판 붙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변하고 있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현지 고용 인원이 한 3만 7천 명 정도 됐거든요. 2017년 기준입니다. 지금 18,000명으로 이미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언제 삼성이 우리는 중국이랑은 뭐 안 할 거예요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미 기업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어요. 2018년에 통신장비 공장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스마트폰 공장 2018년 19년 철수했고요. 2020년에 개인용 컴퓨터 생산 설비 철수했어요. 이게 뭐 중국이 싫어요. 뭐 중국 사람하고는 안 할래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쟁력이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합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LCD 공장 2020년에 접었고요. 삼성 SDI 배터리 팩 공장 2개 지난해 접었습니다. LG전자 2020년에 중국의 텐진, 쿤산, 선양 공장 사업장 3개 철수했어요. 롯데백화점 이제 그나마 중국에 1개 남아있던 거 엊그제 철수했습니다. 없네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중국의 헤드쿼터가 있긴 있는데 거기 법인에 사람도 없고 뭐 사무실도 없습니다. 등기상으로만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중국 내수 시장에 마트 사업하겠다고 마트는 진작에 철수했고요. 백화점도 철수했어요. 아모레퍼시픽, 우리나라가 중국에 화장품 많이 판매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사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왔던 거 그런 거 이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에뛰드 중국 매장 다 접었고요. 헤라도 철수했어요. 이니스프리 매장 한 280개 있거든요. 올해 안에 절반 정도를 철수할 안 계획이에요. 된다더라고. 예, 아모레 2분기 실적의 중국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의 토종 브랜드 올라오고 뭐 거짜오라 그러죠. 그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한중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한중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2017년 사드 이후에 벌써 5년째예요. 그거 돌아오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기업은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 빠진 돈에 물을 부어서 언젠가 물이 차올라겠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의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역시 북미 시장에서 먹혀야 된다. 다른 나라, 다른 시장으로 간다고요? 예. 그리고 진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싶더라도 중국에다 올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은 이미 북미나 유럽에서 먹히는 브랜드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중국 시장을 상대로 했던 부분들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밀어 넣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진짜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오히려 화장품 같은 품목들이 전 세계에서 먹히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북미나 미국과 유럽에서 먹히는 브랜드가 됐을 때 오히려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반중 정서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한 177개 기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미 55% 절반 이상이 줄이거나 철수하겠다. 그리고 97%가 매출이 감소했고 95%가 앞으로도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봤어요. 전부 다네 그냥. 전부 다라고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 그 중국이 소득 수준도 어쨌든 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 거다 싶으면 그냥 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샀었는데 예.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등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력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굳이 뭐 한국 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그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거를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면서 네. 중국하고의 교역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미 거기다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이 꺾였을 때 꽤 많은 돈을 밀어넣어서 마케팅도 강화해보고 현지 맞춤형 제품도 내보고 다양한 전략들을 아니, 써봤는데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하지. 거기 지사장들은 왜냐면 자기 성과거든. 예. 성과 안 좋으면 본사 못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저 한직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회장님 여기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한다고. 예.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다 그래.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이거야.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럼 현대차가 자기들이 차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팔리는 거냐라고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329만 대를 팔아갖고 글로벌 3위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안 되지.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현대차예요. 네. 여기 르노, 닛산, 미쓰비시 동맹 여기는 유럽과 일본의 동맹을 돼 있는 것도 제꼈고 네. 그 피아트 그게 스텔란티스 그룹을 한국에서는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유럽차 전부라고 봐야지 거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레잉을 그러니까. 합친 게 스텔란티스예요. 네. 근데 이거 다 합친 거보다 현대차 그룹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중국 시장에서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좀 경쟁력이 좀 딸리는 것 같으니까 중국 맞춤형 뭘 해볼까? 그것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중국차 중국 공장이 현대차 공장의 캐파가 100만 대 캐파예요. 네? 100만 대 만들 수 있어요 연산으로. 현대차 연산으로 중국에서. 근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3만 7천 대 팔았어요. 욕 나오네. 그게 넉넉하게 하반기에 진짜 잘 팔아서 10만 대 팔았다고 쳐도 가동률이 10%밖에 안 돼요.
밑빠진 독이네. 근데 거기다가 이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더 싸게 팔아보자. 뭐 연산 그 가동률은 높여야 되니까 싸게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거든. 네. 차화정 장세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하방 뭐라 그래요? 중국 저 차 사면 보조금 주고 막 그런 정책이. 현대차 수혜주였어. 맞아요. 그죠? 엄청났죠. 차화정.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문제냐 아니면 지역적인 전략의 문제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면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반도체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그냥 뭐 양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게 되면은 직접 회로 시장, 그러니까 IC 시장이 1,400달러, 1,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IC 시장은 1,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중국 내에서 생산한 IC 산업 규모는 227억 달러. 그러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중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TSMC, 하이닉스, 삼성, 인텔, UMC 대만과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IC 시장 규모에 비하면은 중국에서 직접 만드는 반도체 규모는 후공정 포함합니다. 여기서 6%밖에 안 돼요, 아직은. 반도체 자체가. 근데 중국에서 뭐 그때 제조 2025라고 해서 뭐 2020년까지 자금률 40%를 올리고 2025년까지 70%를 올린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2020년이 됐을 때는 여전히 15%에 불과하고 2025년에도 한 20억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 돈 쏟아붓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다른 산업들을 다 봤잖아요. LCD 어떻게 됐는지 봤고 정유 이제 거의 못 들어갑니다. 화학에서도 고부가만 들어가지 저부가 화학은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납품받는 게 화학 설비,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RC 직접회로 투자 기금을 이걸 대기금이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네. 근데 1기가 1,387억 위안 27조, 2기가 40조 원이에요. 이것만 67조 원 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돈을 막 붓고 있어요. 근데 1기 때는 제조, 설계, 후공정 이런 대형 업체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2기 때는 어디다가 넣냐면은 소재 부품 장비에 넣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도 이게 이제 자체 내수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뭐 여기서 이 기금으로 키운 게 중국판 TSMC라고 불리는 데가 이제 SMIC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7나노 반도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어요. 7나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미국에서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근데 10나노 언더로 갈 때는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ASML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근데 SMIC가 갑자기 7나노 반도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딴 게 있나? 물론 허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 쓰는 것보다 DUV로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크게 여러 번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네네. 돈은 많이 들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SMIC 7나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SMIC가 만든 반도체를 얼마가 되든 사줄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7나노 거기 EUV 장비 없으니까 그래도 좀 선단 공정에서 우리 거 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7나노, 5나노까지 가능할 거예요.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YMTC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1기 때 엄청나게 지원받았던 회사예요. 네. 여기가 이제 애플 납품 검토하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를 애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 최고 품질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낸드 플래시 물론 D램은 아직 안 되지만 네. 이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유니SO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팹리스 회사거든요. 통신칩 만드는 회사. 이미 엑시노스보다 많이 팔아요. 삼성전자 엑시노스보다 네. 유니SOC가 글로벌 4위 수준이에요. 저기 오포, 비보 뭐 이런 데 다 쓸 거 아니야.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엑시노스를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겠다? 더 잘 만들면 될 거다? 이 전략을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돈을 투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대기금 있잖아요. 60조 넘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운영하던 딩원우 총재 최근에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대부분 연행된 걸로 네. 이거 횡령건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대기금 위탁 운용사의 전천, 그러니까 대기금이 있고 대기금을 운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펀드 이렇게 내보내는 집행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운행기구의 총재 잡혀 들어갔고요. 거기에 운용 위탁 운용사 전 총재 들어갔고 그 전에 전 부총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정책총괄하는 현직 장관 샤오 야칭 공업정보화 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서 반도체 거의 안 만들고 예전에 우한 홍신 반도체라는 회사 20조 원 투자받고 반도체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거기 뭐 이런 일들이 많긴 많아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의 상징인 칭화윤이 같은 경우에 거기도 마찬가지지 뭐 사실. 그러니까 칭화윤이 자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낸드 플래시 만드는 YMTC, 유니 SOC 이게 칭화윤이 계열사들이거든요. 근데 칭화윤이는 파산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최근에 어떤 펀드가 인수를 다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자금의 냄새가 중국 정부 냄새예요. 북경이라는 북경 베이징.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은 다 펀드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유니 SOC 같은 경우에 삼성 갤럭시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분야에서 이미 한국 거보다 중국에 더 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팹리스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의 팹리스 회사 7,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00개도 안 돼요. 그럼 반도체 분야에서 디램이라든지 파운드리 우리가 잘한다는 거 맞죠? 팹리스라는 게 뭐 설계하고 뭐 설계. 그런 거. 예, 팹리스라는 게 공장 없는 데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요런 데가 팹리스. 파운드리는 몇 개가 돼? 7,000개요? 7,000여 개.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원래 팹리스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 이제 컴퓨터로 이제 대부분 작업을.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 제가 예전에 그 팹리스 회사 그 PD들하고 같이 우리 반도체 회사 가자 갔는데 반도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는 많은 인력과 천재가 되게 중요해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첨단 반도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를 더 잘 만들고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면은 중국 시장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목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넣고 아닌 거는 빨리 다른 시장 찾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아직까지 그 삼성의 그 낸드 공장이랑 SK의 디램 공장 있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생산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14나노 이하 장비 못 집어넣게 했거든요. 중국에다가. 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것보다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은 여기에 새로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14나노 이하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디램이랑 낸드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으니까 좀 친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포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러면 치포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에는 좀 넣게 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이 가느다란 선을 잡고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진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4%예요. 1위입니다. 그럼 중국이랑 경쟁 안 하냐? 합니다. 2위가 오포, 3위가 중국 샤오미, 4위가 비보예요.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34%로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동남아 전체 국가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일본 자동차가 다 1등이에요. 근데 유독 베트남에서만 현대차가 2년 연속 판매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세안 시장이 하루아침에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아세안 시장은 아직까지 구매력이 좀 약하고 그 아직까지 미국 중국의 구매력이 좀 더 강하다. 오케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국 스톱 동남아로 가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세안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투자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어디여야 되는가? 그러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의 시장에서 글로벌 탑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중국에 오히려 역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간재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소재 같은 분야는 중국에서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다음 우리를 원하는 시장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베트남 얘기 주로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아세안이 전 세계 인구의 3위고 전 세계 GDP고 5위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베트남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체 아세안의 교역량 중에 아세안에 되게 여러 국가가 있잖아요. 네. 베트남이 43%예요.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도 베트남만. 베트남이 너무 집중돼 있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도 2018년에 아세안 투자금이 86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에서 그 베트남 투자가 36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86억 달러 중에 36억 달러가 베트남에만 가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예. 네. 그리고 그 정도 투자 많이 하고 그 정도 교역을 많이 하니까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 수치로도 보여줘요. 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도 그런 거 가지고 항의 많이 합니다. 맨날 니네 아세안만 얘기하지만 니네 솔직히 베트남만 예뻐하잖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중주교 3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좋았던 관계,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싸우고 외교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뭐고 여기서 따라잡히는 분야가 어디일 때 우리는 소비라든지 아니면 생산에 있어서 중간재 수출이 됐던 아니면 완성재 소비가 됐던 이걸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하고 있고 대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고고하게 그냥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국의 수지가 줄어든 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야 이렇게 어떤 좀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아 시장이 변했구나. 네. 교역 환경이 변하고 경쟁력이 달라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공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처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 거기서 뭐 중국의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났을 때 원재료 수입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네. 그럼 이 원재료를 또 어느 곳에서 또 받아올 것인지 실제로 기업들 뭐 LG엔솔, SK온, 삼성 SK 어디서 구매해 오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보잖아요. 그러면 24년, 25년에 호주, 캐나다, 칠레 이런 쪽에서 직접 수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가 지금 누구랑 뭐 말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3, 4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이 변하는 것이 24년, 25년이 되면은 이 무역이 달라지는 그 공급망들의 변화가 체감할 정도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도 이게 어느 쪽으로 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쪽에서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수학이 어려워. 수포를 해 수포자. 네. 그럼 수포를 하면은 죽어도 서울대학 못 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중포 우리 약간 분위기가 중포, 그러니까 중국 포기. 예. 중국 안 돼. 뭐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심리 상태에 있거든 솔직히. 요즘에 중국 출장 간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베트남,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네네. 갔다. 근데 인도네시아 가 보니까요, 나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선물 하나씩 이제 주려고 갖고 갔거든요. 어레인지 하면 그 현지 사람들 뭐 준비하셨어요? 뭘 갖고 갔냐면 하이브에서 요즘 새로 키우는 뉴진스, 엔하이픈이라는 엔하이픈. 엔하이픈 알아? 모르죠? 엔하이프는 알죠. 에이 뭐라 알아? 몇 명이야 엔하이픈? 엔하이프는요. 몇 명이야? 엔하이픈 몇 명이겠어요? 몇 명이야? 엔하이픈 6명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7명입니다. 7명. 원래 저 6으로 기획했는데 네. 한 명이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근데 솔직히 나는 좀 구차한데요? 우리 같이 간 친구가 하이브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사인한 거 있죠 한정판 아. 그거를 10몇 개 갖고 가가지고 네. 근데 베트남에서 나눠줘도 몰라 뭐 싱가포르에 나눠줘도 아예 몰라. 몰라요? 아예 몰라 엔하이픈을 에이. 근데 인도네시아 때 갔는데 인도네시아로 치면 전지현 같은 걸 만났거든 인도네시아 전지현 굉장히 유명한 직접 만나셨다고요? 아니 거기 유명 유재석도 만나고 다 만났어 오. 딱 와막 그랬더니 와 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야. 엔하이픈을 오. 인도네시아는 모를 수가 없죠. 아, 그게 나 깜짝 놀랐다니까. 네. 어? 그거 있잖아 무슨 차차차 나왔던 그 배우 우리가. 차차차요? 아 갯마을 차차차. 완전 쌍따봉이야. 아 김선호 씨. 김선우. 그래서 호감도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김프로도 통할 거라는 거야. 아 인도네시아에서 이 정도면 통한대. 내가 그래, 정프를 내고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아닌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잘 보니까 네. 우리 형님 저 모자만 그 이렇게 약간 까만 동그랗게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쓰고 어. 가시면 인도네시아에서 괜찮겠는데? 넌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얘기야. 다음 출장은 인도네시아 박정희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인정하고 이 줄어든 걸 어디서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네, 고민을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기업들이 당연히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잘 그 변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민의 결과를 잘 또 투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또 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성과 잘 나는 데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중국의 부산과 함께 주도했던 차화정처럼 네.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켰을 때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중국 네. 때문에 최근에 속 썩이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시각의 변화 한번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컨텐츠가 참 네. 깊다. 아유, 깊어. 그럼요. 우리 최고다 최고. 권수리 팀장님.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자,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